어느 비오는 밤 78세 노인이 불타는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옆에는 75세 아내가 젖은 옷을 입은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4명의 자식 모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숨겨진 100억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성공한 자식들의 몰락,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폭우 속의 버림. 2024년 6월 어느 날 밤 11시.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죠. 그 순간 한 채의 낡은 단층 집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한상도 씨와 윤말순 씨 부부는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곤 낡은 지갑 하나뿐. 상도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장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렸죠. 장녀에게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끊어지는 소리만 들렸죠. 차남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아빠야.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에게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예린아, 제발 받아라.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4명 모두 1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가 남편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가요? 상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죠. 평생을 살아온 집이 눈앞에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 두 노인은 빗속에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방관들이 뛰어내려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물줄기가 집을 향했고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30분 후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죠. 검게 탄 벽과 무너진 지붕, 그리고 재가 된 가구들. 상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소방관 1명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상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소방관이 물었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셨어요? 상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말순 씨가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방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근처 경찰서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두 노인은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쏟아졌죠. 말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애들이 바빴나 보네. 곧 연락 올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상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 부모는 사라졌다는 것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어디 가실 곳 있으세요? 상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척은요?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두 노인은 경찰서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도 씨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들과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뭘 잘못한 걸까요? 상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희생으로 점철된 세월. 한상도와 윤말순은 1970년에 만났습니다. 상도는 22살의 목수 견습생이었고 말순은 20살의 재봉사였죠. 둘은 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말순이 실구리를 떨어뜨렸고 상도가 주워줬죠.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6개월 만에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였죠. 가진 건 없었지만 웃음만큼은 많았습니다. 신혼집은 6평짜리 셋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1972년 봄, 처사들 재민이가 태어났습니다. 상도는 병원 복도에서 아내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절대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상도는 그날부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목수일로 번 돈은 적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2,000원 정도였죠. 하지만 상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분유를 사주고 싶었으니까요. 말순은 재봉틀을 돌리며 옷을 수선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옷을 가져오면 밤늦게까지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손님이 적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의 웃음소리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1975년 여름, 장녀 지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식구가 넷이 되었습니다. 살림살이는 더 빠듯해졌죠. 상도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봉틀 소리는 밤 12시까지 계속됐습니다. 1978년 가을, 차남 도윤이가 태어났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연탄을 아껴 썼습니다. 방 한 칸만 따뜻하게 하고 나머지는 추위를 견뎠죠.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이들에게 시원한 곳을 양보했습니다. 1982년 봄, 막내딸 예린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6식구가 되었습니다. 6평짜리 셋방은 너무 좁았습니다. 상도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을 마련하자. 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작은 단층 집을 샀습니다. 15평짜리 단층 집이었지만 두 부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두 부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복을 사줘야 했고 학용품을 사줘야 했으니까요. 재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 가방과 새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갔죠. 상도와 말순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연이도 도윤이도 예린이도 차례로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네 자녀 모두에게 새 옷을 사주고 새 책가방을 사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상도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렸죠.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 상도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작은 목공소를 차리기로 한 것입니다. 빚을 내서 장비를 들여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일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전통 짜임 기법을 사용했죠.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맞물려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솜씨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손님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가구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도 작은 양복점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옷을 고치고 맞춤 옷을 만들어줬죠. 두 부부의 노력으로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음식을 먹일 수 있었고 더 좋은 옷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도와 말순 자신은 늘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입고 잘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으니까요. 1990년대 초 재민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상도와 말순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등록금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2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상도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가구 몇 점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한 수집가가 찾아왔습니다. 상도의 작품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죠. 이거 다 얼마에 파실 건가요? 상도가 말했습니다. 500만 원만 주세요. 수집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상도는 그 돈으로 재민이의 등록금을 냈습니다. 1993년 지연이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등록금은 더 비쌌습니다. 상도는 또다시 작품을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800만 원을 받았죠. 1995년 도윤이가 미술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예술용품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도는 목공소 장비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도윤이를 지원했습니다. 1997년 예린이가 건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네 자녀 모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4명의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상도와 말순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겨울에도 보일러를 아껴 썼죠.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재민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첫 직장에 취직했죠. 상도와 말순은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취직했어. 지연이도 의사가 되었습니다. 인턴을 시작했죠. 도윤이는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전시회를 열었고 그림이 팔렸습니다. 예린이는 대형 건설사에 입사했습니다. 신입 건축가로 일하기 시작했죠. 네 자녀 모두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상도와 말순은 뿌듯했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았죠. 졸업식 날 네 자녀는 부모님께 꽃다발을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성공해서 꼭 보답할게요. 상도와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효도할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성공과 함께 온 망각.
2000년대 중반부터 네 자녀는 빠르게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장남 재민은 IT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작은 벤처기업을 차렸죠. 운이 좋았습니다. 개발한 앱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5년 만에 재민은 수십억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강남에 큰 아파트를 샀고 외제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장녀 지연은 대학병원 교수가 되었습니다.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았죠. 유명 대학병원에서 그녀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연봉은 억대를 넘어섰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지연도 좋은 동네에 아파트를 샀고 고급 차를 샀습니다. 의료계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차남 도윤은 유명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그림이 미술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해외 전시회에도 초청받았고 작품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도윤도 성공한 예술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넓은 작업실을 얻고 좋은 차를 샀죠. 예술계 사람들과 어울리며 화려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막내 예리는 대형 건설사의 수석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회사 내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예린의 연봉도 억대를 넘어섰고 좋은 집과 차를 갖추었습니다. 건축 잡지에 인터뷰가 실리고 강연 요청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녀 모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집을 찾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아이들이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석 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으로 줄었죠.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통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바빠서요. 끊을게요. 5분도 안 되는 통화였습니다. 상도와 말수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성공한 사람들은 다 바쁜 거야. 명절이면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설날과 추석에는 어김없이 찾아왔죠.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비싼 옷을 입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낡은 집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춥지? 보일러 안 틀어요? 상도가 대답했습니다. 기름값이 비싸서 아껴 쓴단다. 재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틀고 사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하지만 실제로 돈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민의 아내는 음식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채식주의자예요. 고기는 못 먹어요. 말수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몰랐구나. 지연의 남편은 스마트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요. 제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도윤의 아내는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호텔 뷔페에서 만나요. 여기는 좀 불편해서요. 예린의 남편 오상훈만 유독 친절했습니다. 아버님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상도와 말수는 상훈이 고마웠습니다. 사위들 중에서 제일 착한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자녀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먼저 갈게요. 아이들 학원 가야 해서요. 저도 갈게요. 병원에 긴급 환자가 생겼어요. 저도 바빠서요. 전시 준비 때문에요. 1시간도 안 돼요. 모두 떠났습니다. 상도와 말순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말순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뭘 잘못한 걸까요? 상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두 노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사업가예요. IT 회사를 운영한답니다. 딸은 대학병원 교수고요.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대요. 둘째 아들은 화가예요. 해외에서도 전시회를 한다니까요. 막내딸은 건축가예요. 큰 빌딩 설계를 한답니다. 이웃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자식 복이 정말 많으시네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점점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는 사업 파트너들에게 부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초라해 보일까봐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죠.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 부모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동료들에게 부모님 직업을 숨겼습니다. 목수요? 재봉사요? 그런 직업은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회에 참석할 때도 부모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전시회에 부모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술계 사람들 앞에서 낡은 옷을 입은 부모를 보이고 싶지 않았죠. 전시회 오프닝에는 유명 인사들만 초대했습니다. 예린도 회사 행사에 부모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부모는 모두 멋진 옷을 입고 왔는데 자신의 부모는 초라해 보였으니까요. 승진 축하 파티에도 부모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성공할수록 부모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부모는 과거의 유물처럼 잊혀져 갔습니다. 2018년 가을, 상도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밭일을 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말순이 황급히 119에 전화했고 상도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보호자분들 오셨나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자녀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재민아, 아빠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알겠어요. 재민은 1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도 왔습니다. 도윤이도 예린이도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수술비는 얼마예요? 언제 수술해요? 감정보다는 절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술비는 약 1천만 원입니다. 재민이 형제들을 모았습니다. 1천만 원, 넷이서 나누면 250만 원씩이네. 그렇게 각자 돈을 내고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도는 3개월간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방문했습니다. 의무적인 방문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와서 30분 앉아 있다가 떠났죠. 아버지, 좀 어때요? 괜찮아, 걱정 마라. 그럼 저 가볼게요. 일이 있어서요. 상도는 자녀들의 뒷모습을 쓸쓸히 바라봤습니다. 말순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도 바쁘잖아요.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원 후 상도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왼쪽 팔을 잘 쓰지 못했고 걸음도 불편했습니다. 말순이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었죠.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재민아, 아빠 병원 가는데 차 좀 태워줄래? 바빠서요, 엄마. 택시 타세요. 지연아, 아빠 약 좀 처방해 줄 수 있어? 제가 담당과가 아니에요. 도윤아, 집 좀 고쳐야 하는데 도와줄래? 돈 보내드릴게요. 예린아,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수리기사 전화번호 보내드릴게요. 모두 핑계뿐이었습니다. 직접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도와 말수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자식들은 성공했지만 부모는 버려져 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탐욕이 드러내는 민낯. 2024년 봄, 네 자녀가 모였습니다. 장소는 장남 재민의 사무실. 고급 빌딩 20층에 위치한 멋진 사무실이었죠.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부모님 문제였습니다. 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계속 안 좋으시잖아.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이 올 위험도 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혼자 계시기엔 위험한 상태예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드셨고 혼자서 간병하기 힘드실 거예요. 예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집도 너무 낡았어요. 위험하다고 봐요. 재민이 제안했습니다. 요양원 보내는 게 어떨까요? 지현이 동의했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전문 간병이 필요하시잖아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부모님한테도 좋을 거예요. 예린도 찬성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그때 막내 사위 오상훈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형님. 그 집 팔면 꽤 되지 않을까요? 재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상우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지역이 재개발 예정 지역이에요. 시장 가치가 최소 8억은 될 거예요. 재개발 후에는 15억까지도 가능하고요. 재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말? 지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정도나 돼? 도윤이 물었습니다. 확실한 정보예요? 상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쪽 일하잖아요. 확실한 정보예요. 이미 개발 계획이 확정됐고 내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거예요. 예린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월 300만 원 정도 들어요. 재민이 받았습니다. 집 팔면 8억. 요양원비 5년치 빼면 6억 2천 남네.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4등분하면 1인당 1억 5천씩이네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예린도 동의했습니다. 부모님도 좋은 곳에 계시고 우리도 부담 덜고. 상훈이 덧붙였습니다. 그럼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재개발 정보 퍼지면 가격 오를 수 있으니까요. 지금 팔아야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모님께 말씀드려보자. 일주일 후 네 자녀가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상도와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이 모두 왔으니까요. 어머, 다 왔네. 무슨 일이야? 말수는 황급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 손을 저었습니다. 음식은 됐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재민은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집 파는 게 어떨까 해서요. 상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집을 팔아?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이 집은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도윤이 거들었습니다. 집도 너무 낡았어요. 위험하다고요. 예린도 말했습니다.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도 잘해줘요. 상도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데?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이요. 거기가 훨씬 안전해요. 말순이 울먹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어떻게 떠나? 이 집에서 너희를 키웠잖아. 너희들 첫 돌잔치도 여기서 했고. 지연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을 봐야죠. 도윤도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예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상도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팔아. 이 집은 우리 삶이야. 재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우리가 다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생각해? 누구를 위한 생각이야? 너희들 위한 거 아니야?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민이 서류를 집어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알아서 하세요. 내 자녀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상도와 말순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 안에서 상훈이 재민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명예 이전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상훈이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맡기면 돼요.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한 달 후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명의가 장남 앞으로 이전 신청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도는 황급히 등기소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등기소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위임장에 도장 찍혀 있는데요. 상도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었지만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다투셔야 해요. 저희는 서류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상도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쌌습니다. 착수금만 500만 원이에요. 승소하면 추가로 500만 원 더 받고요. 상도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200만 원 뿐이었죠. 며칠 후 퇴거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주 내로 집을 비우라는 내용. 법무사 사무실 명의로 온 서류였습니다. 상도는 재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재민아, 내가 이런 짓을 하냐? 재민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빨리 짐 싸서 나가세요. 상도가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 있어? 재민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매일 울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상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먹만 불끈 쥐었을 뿐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짐을 쌀 곳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상도와 말수는 집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기가 나간 것입니다. 아니, 전기가 끊긴 것이었습니다. 재민이 전기세 납부를 중단한 것이죠. 수도도 끊겼습니다. 두 노인은 캄캄한 집 안에서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집에 불이 났습니다. 촛불이 커튼에 옮겨 붙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상도와 말수는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빗속에 서서 불타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 제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폭우 속의 천사. 새벽 2시, 택시 기사 김영수는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와이퍼를 최대로 돌려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길가에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수는 차를 천천히 세웠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두 노인이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죠. 영수는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쳐 들고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상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이 불타서요. 갈 곳이 없어요. 영수는 두 사람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단 차에 타세요. 따뜻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영수는 두 노인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담요를 꺼내 덮어주고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경찰서로 모셔다 드릴까요? 상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서는 싫어요. 그냥 어디든 좋아요. 영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인인 재개발 컨설턴트 이준혁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준혁은 일이 많아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지금 시간 있어?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가도 돼? 준혁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 20분 후 영수는 두 노인을 데리고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문을 열어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준혁은 따뜻한 차를 내오고 담요를 건넸습니다. 일단 몸부터 녹이세요. 상도와 말수는 차를 마시며 조금씩 진정했습니다. 준혁이 의자를 가져와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상도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빼앗으려 했고 불이 났고 연락도 안 된다는 것. 준혁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요? 4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상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성공했어요. 사업가, 의사, 화가, 건축가. 하지만 우리는 버려졌어요.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때 준혁의 시선이
상도가 들고 있던 낡은 가방에 멈췄습니다.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거 뭐예요? 상도가 가방을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무로 만든 정교한 장롱 사진이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작품이었죠. 준혁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거 혹시 직접 만드신 겁니까? 상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목수 일했었어요. 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전통 짜임 기법 아닙니까? 상도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준혁은 재개발 컨설턴트였지만 골동품과 전통 목공예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맞아요. 옛날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못 하나 안 쓰고 나무끼리 맞물려서요. 준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작품 더 있으세요? 상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팔았어요. 언제 파신 건데요? 상도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90년대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 학비 때문에 팔았죠. 한 수집가가 사갔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얼마에 파셨어요? 상도가 대답했습니다. 500만 원 받았어요. 준혁은 노트북을 켜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상도 전통 목공의 장롱.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준혁은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화면을 발견했습니다. 한상도 작가 장롱 3억 원 낙찰. 준혁이 화면을 돌려 두 노인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상도와 말수는 화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억? 우리가 500만 원에 판 게. 준혁은 다른 경매 기록도 찾았습니다. 한상도 작가 서한 5억 원 낙찰. 한상도 작가 문갑 4억 원 낙찰. 한상도 작가 책장 2억 5천만 원 낙찰.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여러 개 팔았는데요. 10개 정도요. 준혁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평균 3억으로 잡아도 30억이에요. 어르신, 30억짜리 작품을 500만 원에 파신 거예요. 상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준혁은 더 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집가를 찾아냈습니다. 이름은 김영철. 현재 대형 골동품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산이 수백억에 달하는 부자였죠. 그의 재산 대부분이 한상도의 작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속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작품의 가치를 알고 일부러 헐값에 사간 거예요. 상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억을 잃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또 다른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땅이나 부지 파신 적 있으세요? 상도가 대답했습니다. 공방 부지 팔았어요. 2000년에요. 3억 받았고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디였는데요? 상도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준혁은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현재 시세 120억. 그 부지는 지금 대형 쇼핑몰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혹시 거래 중개한 사람 기억하세요? 상도가 대답했습니다. 막내 사위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부동산 쪽 일한다고요. 오상훈이요. 준혁은 오상훈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업자였고 재개발 정보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이 기록을 확인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상훈은 이미 그 지역에 재개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세의 10분의 1 가격으로 장인어른을 속여 넘긴 것이었죠. 그 땅은 현재 대형 쇼핑몰 부지가 되어 있었고 땅 주인은 오상훈의 친척이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위분이 속이신 거예요. 땅 가치를 알면서도 헐값에 사간 거예요. 말순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훈이가? 그렇게 착한 아이가?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한 척 한 거예요. 가장 큰 사기를 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상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하나?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도 제가 알아볼게요. 비용은요? 걱정 마세요. 일단 제가 댈게요. 승소하면 받으면 되니까요. 상도와 말수는 준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혁은 두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당한 일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6번째 이야기. 정의의 심판. 준혁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유능한 변호사를 섭외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박정민을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준혁과 박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 부동산 거래 기록, 작품 경매 내역, 재개발 정보 입수 시점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한 달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언론에 제보했고 여러 방송국이 취재를 나왔습니다. 상도와 말순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도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네 자녀 모두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말순이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성공한 후 저희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결국 집을 빼앗기고 불 속에서 쫓겨났습니다. 상도가 다시 말했습니다. 효도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는 받고 싶었습니다. 말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헐값에 판 작품들이 지금은 수십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위가 속여 넘긴 땅은 120억짜리 황금 땅이 되어 있습니다. 상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효도는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서만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성공한 자식들, 버려진 부모, 100억 사기극의 전말. 뉴스, 신문, 포털 사이트, 모든 곳에서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부모를 뭐로 보고
며칠 후 네 자녀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장남 한재민 IT 기업 대표, 장녀 한지현 대학병원 교수, 차남 한도윤 유명 화가, 막내 한예린 대형 건설사 건축가. 신원이 공개되자 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재민의 회사에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이 등을 돌렸죠. 재민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지연의 병원에도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병원 측은 지연에게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도윤의 전시회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예리는 회사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막내 사위 오상우는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기죄와 배임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상우는 구속되었습니다. 네 자녀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성공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준혁은 상도와 말순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명이는 다시 어르신들 앞으로 돌아왔고 손해배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도와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의 자식이었으니까요. 7번째 이야기. 후회의 눈물. 3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자녀는 각자의 집에서 무너진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미는 술을 마시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아내는 떠났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부모님께 저럴 수 있었을까? 지연은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나고 의사 면허도 정지되었습니다. 매일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빗속에 서 계셨을 모습이. 지연은 벽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그림을 그리다 찢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그려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술이 뭔지 인간이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부모를 버린 자신이 무슨 예술을 하겠습니까? 예리는 빈 사무실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고 남편은 감옥에 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네 자녀는 각자의 공간에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재민은 술잔을 던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들에게 연락했고 4명 모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4자녀가 모였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2번째 뇌졸중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민이 물었습니다. 그럼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도 의자에 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 자녀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민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말순은 손을 저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지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도윤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말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요? 이제 와서요? 예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버려졌어요. 당신들이 버린 거예요. 내 자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자신들이 부모를 버렸으니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14살 손녀 한수아였습니다. 재민의 딸이었죠. 수아는 학교를 마치고 병원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수아가 달려왔습니다. 말순이 손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야. 수아는 할머니를 안으며 공책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말순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효도 계획표. 매주 토요일 방문하기.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어 드리기. 함께 산책하기. 이야기 들어드리기. 손 잡아드리기. 수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빠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는데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수아는 아빠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한테 사과해요.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성공에 취해서 부모님을 잊었어요. 아니, 버렸어요. 지현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의사라는 직업에 취해서 부모님의 아픔을 외면했어요. 도윤이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술인이 뭐니 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걸 잃었어요. 예린도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남편 말만 듣고 부모님을 이용하려 했어요. 내 자녀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깨어나면 직접 말씀드려. 나는 모르겠어. 내 아버지께 여쭤봐. 8번째 이야기. 용서의 조건. 상도는 2주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 자녀는 매일 병원을 지켰습니다. 재민은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병원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지연은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도윤은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간병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스케치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리는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마사지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24시간 내내 자녀들이 교대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내 자녀는 각자의 삶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파산한 회사를 정리하고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큰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게 살기로 했죠. 지연은 작은 동네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10분의 1로 줄었지만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도윤은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담은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예리는 소규모 건축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큰 빌딩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네 자녀는 모두 겸손해졌습니다. 돈과 명예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이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도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도윤이 깜짝 놀라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곧 깨어나실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말순, 네 자녀 그리고 손녀 수아까지. 상도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상도는 천장을 보다가 옆을 돌아봤습니다. 말순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여보. 깨어났어요. 상도는 아내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네 자녀에게 향했습니다. 재민, 지현, 도윤, 예린. 네 자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현이 이었습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도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예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상도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재민은 아버지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상도가 네 자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다, 정이야. 너희들이 나한테 못되게 굴었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운 자식이니까.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상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시는 이러지 마라. 부모를 돈으로만 보지 마라. 우리도 사람이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상도가 웃었습니다. 모시긴. 그냥 가끔 보러 와. 전화 좀 자주 하고. 예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매일 전화 드릴게요. 상도가 손을 저었습니다. 매일은 부담스럽고 일주일에 한 번만. 그것도 길게 말고 안부만 물어. 네 자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 수아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상도가 손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수아 왔구나. 수아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제가 효도 계획표 다 짜놨어요. 상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민은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도왔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치료 계획을 직접 세웠습니다. 필요한 약을 챙기고 재활 운동을 지도했습니다.
도윤은 부모님 초상화를 완성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을 그린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예리는 새집 설계를 마쳤습니다. 부모님이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작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3개월 후 상도는 퇴원했습니다. 예린이 설계한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네 자녀가 함께 이사짐을 날랐습니다. 손녀 수아도 함께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일했습니다. 새집 거실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말순이 음식을 차렸고 모두 함께 식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웃음이 넘쳤습니다. 농담도 오가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상도는 가족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가족 같구나. 재민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상도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하자. 앞만 보고 살자. 저녁 식사가 끝나고 상도와 말수는 집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두 노인은 손을 맞잡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이 물었습니다. 여보, 용서한 거예요? 상도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인 거지. 말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상도가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잖아. 그걸로 됐어. 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두 노인은 조용히 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상도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참 많이도 돌아왔네.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끝은 괜찮잖아요. 상도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끝은 괜찮아. 돈은 사라져도 상처는 남는다. 하지만 사랑도 남는다.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후회는 늦기 전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